요즘에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지금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분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과열 같은데 언제쯤 제대로 폭락할 것 같냐? 언제쯤 무너질 것 같냐? 이런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유되는 돼지 사이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언제쯤 제대로 된 폭락이 나올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뭐냐면은 농가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업이 농가와 이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돼지를 키워가지고 판매까지 다 하지만 예전에는 돼지를 기르는 양돈 농가가 따로 있었고요. 이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뭐 기업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달랐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가격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경기 상황을 이 돼지 사이클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양돈 농가들이 서로 돼지를 막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돼지를 키워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죠. 이때 사료의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료의 가격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양돈 농가들은 아무리 사료 가격이 오르더라도 일정한 마진이 유지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양돈 농가들이 경쟁자들인데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암돼지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최대한 늘리는 규모의 경제 전략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돼지고기 가격이 일정 이상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소고기나 닭고기로 이 수요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생산 규모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했던 양돈 농가들은 마진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죠. 고정비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이게 뭐냐면 사료값입니다. 돼지들은 사료를 안 먹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료값은 계속 나가서 이 고정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진이 굉장히 낮아지고 어떤 양돈 농가들은 적자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양돈 농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더 사료를 사다가 먹이는 게 아니라 빨리 도축해서 판매를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죠.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돼지고기 가격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사료 가격은 그거보다 더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일부 양돈 농가들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까지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은 또 일정 이상 하락을 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돼지가 하루 만에 크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양돈 농가들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공급 부족 상태가 벌어지고요. 돼지고기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양돈 농가들은 또다시 너도 나도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고 다시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2001년 IT 버블 사태부터 해서 금융위기 정도에 거의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최소 30% 이상의 폭락이 오려면 경기의 둔화 사이클과 맞물린 이런 주식시장의 폭락이 발생을 해야지만 급락이 오거든요. 일단 이 돼지 사이클과 현재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조만간 폭락이 있을지 없을지 이 답변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듯이 수요,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될까요? 지금 이게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지표입니다. 2006년이 거의 증가율의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소비가 증가하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2008년에 약간 좀 페이크가 발생하죠.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 같았는데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소비가 완전히 감소하는 국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를 설명드리면 어쨌든 소비는 매년 증가를 하는 국면, 그러니까 양수 국면에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눈과 귀를 현혹시키죠.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점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야 이런 지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의 윗단에 있다는 거는 기업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소비는 이렇게 천천히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죠. 금리도 높아지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고정비는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사실상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사이클에서 생산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인데 돼지고기 가격이 조금씩 감소를 하면서 마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이 그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20년 이 증가율 차트를 보시면은 소비가 지금 갑자기 감소할 요인이 크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블루 웨이브도 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갑자기 지급하던 걸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대한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갈 동안 이 정도 갭이 남아 있으니까 수요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당장에 이번 조정이 뭐 폭락의 시작이 된다거나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기간이 남아있다, 이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돼지 사이클에서 수요의 실질적인 또 다른 요인이죠. 실질 금리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공급 사이드, 즉 동기간 동안에 기업이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이거는 기업의 투자 공급 지표부터 해가지고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설비 투자 지표라는 게 있어요. 설비 투자 지표부터 해가지고 자본재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 항공기 제외한 자본재 지표라는 게 있는데 경기가 계속 좋아질 때는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자본재의 지출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자본재 지출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확 그냥 날아가는 거죠. 돼지 사이클에서 수요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 바로 실제 금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표가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고요. 실제 금리는 현재 은행이자가 1%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1년 후에 실제로 내 돈의 가치는 마이너스 1%가 되죠. 금리가 낮을 때 물가는 더 오르고 이럴 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두게 되면 실제 나는 손해를 입는다. 이게 바로 실질 금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경우에 소비를 미루고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서 목돈을 모으죠. 이렇게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넣어뒀을 때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것을 1년 후에 못 사게 되는 이런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소비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특히 이건 소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논리가 많이 통용됩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주식 그리고 뭐 부동산 등 아니면 금도 마찬가지고요. 실물 자산을 많이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당장에 5억 원인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5억 원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은행에 5억 원을 넣어두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에 5억 원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일단 매수자가 많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죠.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대출을 받는 것도 수익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대출 금리가 2%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시중 물가 상승률이 4%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4%만큼 올랐다. 그럼 이걸 전부 다 파는 거죠. 뭐 물론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팔았을 때 저는 4%의 이익이 생기겠죠. 대출 금리는 2%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대출금의 2%만큼의 수익이 이론적으로 생긴다, 이겁니다. 어쨌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당장에 대출을 받는 게 실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만으로 실물자산의 가격을 판단한다, 예측한다,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지만 우리가 지금 논점으로 보고 있는 실질금리와 그러니까 수요라는 요 요인만을 놓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 요걸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런 논리를 지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겠죠. 실제 금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지만 시중은행이나 단기국채 금리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제 금리가 나오겠죠. 만약에 은행 이자가 더 높다면 실제 금리는 플러스가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은행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고 그때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겠죠. 그래서 시중은행이나 국채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귀찮죠. 짜증나고. 그래서 단박에 알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나왔고요.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미국의 실질금리는 어떠냐 알 수 있는 미국 10년물 물가연동체 국채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어떠냐 요거를 보시려면 당연히 우리나라 물가연동 국채금리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94입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자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구독자님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가연동 국채도 결국은 채권일 텐데 지금 물가연동 국채가 금리가 마이너스 0.94%다. 그러면 물가연동 국채에 투자하면 지금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물가연동 국채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채권의 원본의 가격을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만 원의 물가연동 국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라면 내년에 내가 산 물가 연동국채의 가격은 1만 500원으로 5%를 올려주는 거죠. 물가 연동국채는 또 이자도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이자가 100원이었다면 내년에 이자 역시 5%가 올라서 105원의 이자를 돌려줍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연동국채가 거의 마이너스 0.94%, 마이너스 1%라고 해도 올해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2%라면 내 원본 가격은 2%가 일단은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약정된 연이자 그리고 연이자에 또 물가 상승률 2% 추가해서 더 주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물가연동국채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손실이 나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지금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실질금리가 지금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더 많이 할 환경은 지금 갖춰져 있어요. 돼지 사이클 상의 소비단에서 소비가 감소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소비만 봤을 때는 일단 낮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기업들이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사료값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럼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금리가 이렇게 올해 쭉 서서히 오르고 있죠. 거의 8월부터. 그런데 왜 제가 이 대출금리를 보여드리는데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여드렸냐? 일단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만약에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1%다. 그러면은 시중에 100억의 은행채를 발행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10년 동안에 1% 이자만 고정적으로 주면은 이 돈을 10년 동안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마진을 또 얻어야 되니까 기업에다가는 한 3% 정도 그리고 변동금리로 또 빌려주죠. 2% 예대 마진은 깔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더 받겠다 이거죠. 은행이 뭐 보통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장기 금리가 변화하게 되면 대출 금리는 거의 유사하게 변화를 합니다. 돼지 사이클에서 할 것이 많이 늘어나는 국면이냐?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더니 지금 1%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대출을 하기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정비가 지금 너무 세서 수요가 조금 감소하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으면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실물 경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딱 주변을 둘러봐도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이고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금융위기나 뭐 IT 버블처럼 폭락 올 가능성은 없냐 그런 시점은 언제쯤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선 주식시장이 최대 30% 이상 급락하는 폭락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의 경기의 사이클이 고점에서 하락하는 이런 경기 침체 사이클과 함께 맞물려서 떨어질 때 주식시장의 폭락이 나타난다는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례고요. 그래서 경기의 사이클과 주식의 사이클은 장기적으로 동행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돼지 사이클과 비교해서 점검을 해보면 미국 소매 판매 지표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아직 기간이 좀 남았다는 거죠. 당장 뭐 1년 내에 뭐 몇 개월 내에
일단은 소비가 크게 감소해서 폭락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은 좀 적다. 요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은행에 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소비를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현재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소비 또한 감소할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도 약간만 소비가 감소해도 뭐 양도 농가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금리라는 거거든요. 현재 이 1% 정도는 뭐 여기다 가상금리로 막 2%, 뭐 3%이 정도의 대출을 해줄 텐데 그 정도 가지고 뭐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자체가 거의 5%였어요. 그럼 뭐 국채 장기금리는 뭐 6%, 7% 이상 나오고 대출금리는 뭐 한 8%, 10%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딱 갖춰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리먼 사태나 IT 버블 같은 폭락은 아직 한 몇 년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